그날 갱도 천장에서 떨어지던 작은 흙가루가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신호라는 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수십 년을 일한 아우지 탄광.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지도에서 지워진 사람처럼 조용히 버려졌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 무너진 천장이 아니라 우리를 찾으러 오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정체불명의 통로였습니다.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결국 저희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이 왜 만들어졌는지, 왜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는지.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까지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 갱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돌이 부서지는 소리, 트롤러가 지나가는 쇳소리, 습기 찬 공기가 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 소리. 하지만 그날의 소리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먼지 냄새가 더 진해졌습니다. 평소라면 곧 잦아들 먼지가 계속해서 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목 뒤가 간질거릴 정도로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박철민은 갱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빛도 없는 어둠 속이었지만 그 어둠 사이로 아주 작은 흙가루가 손전등 불빛에 걸려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갱도가 오래되면 흔히 보던 모습이었지만 묘하게 불길했습니다. 동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철민은 대답 대신 손전등을 천장 쪽으로 비추어 올렸습니다. 천장 틈새에서 계속해서 가늘게 흙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전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갱도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바닥이 흔들렸다고 말하기엔 너무 약했고 느낌이 들 정도로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광부들은 이런 변화를 먼저 느끼는 법이었습니다. 다들 멈춰. 철민의 목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손등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동은 곧 끊겼지만 대신 흙가루가 더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명확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위험합니다. 빨리 뒤로. 말이 끝나기 전 먼 어둠 속에서 갑자기 벽이 우두둑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굉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돌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갱도 어디선가 붕괴가 시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군가는 손전등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쪽으로. 철민은 앞장서 달렸습니다. 그러나 곧 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앞으로 가려던 갱도 입구 쪽에서 먼저 붕괴가 일어난 것입니다. 돌과 흙더미가 쏟아지며 출구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막혔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도 이미 돌이 굴러떨어지며 막혀 있었습니다. 앞도 뒤도 모두 막혔습니다. 순식간에 고립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갇혔다는 사실을. 바람은 무거웠습니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산소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선 오래 못 버팁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철민은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갱도 내부는 원래 좁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흙더미는 더 좁은 공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희미하게 어둠 뒤에 이어진 작은 틈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갱도 같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벽면이 너무 반듯했습니다. 굴착기로 탄광을 확장한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 설계하고 파낸 길처럼 보였습니다. 광부들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갱도가 아니라 다른 구조라는 것을. 동무, 혹시 이거?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끝은 맺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철민은 손전등을 틈 속으로 비췄습니다. 작은 통로는 어둠 속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비밀리에 파놓은 길처럼. 살려면 이 길로 가야 합니다. 누구도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아직도 돌부스러기가 굴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언제 또 붕괴가 시작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5명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흙먼지로 더러워진 그 얼굴들 위로 공포와 절망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철민이 먼저 통로 안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 뒤를 다른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좁은 길이었지만 손과 무릎을 짚고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보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이 길은 분명 탄광 내부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든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길 속으로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던 붕괴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도 없고 희망도 없었지만 단 하나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길이 단순한 탈출구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감춰져 있던 북한의 비밀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철민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입안에 닿는 냄새가 바뀌어 있었어요. 석탄 가루 냄새가 엷어지고 대신 오래 방치된 콘크리트와 쇠, 고인 물 냄새가 더 짙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건 여전했지만 막막하게 눌러오던 압박감의 결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발밑에서 물이 살짝 찰랑거렸습니다. 얇게 고인 물 위로 5사람의 발자국이 겹겹이 찍혀갔어요. 어둠 속에서 발소리와 숨소리가 통로벽에 부딪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메아리가 마치 다른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것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 감각은 이미 무뎌져 있었어요. 시계를 꺼내 볼 수도 없었고 본다 한들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해도, 낮도, 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으로 뻗은 어둠뿐이었죠. 앞장서 걷던 철민의 발밑에서 갑자기 감촉이 달라졌습니다. 물이 더 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가 한 걸음 더 내디디자 신발 안으로 차가운 물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종아리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조심하세요. 그는 낮게 말하면서 손을 옆으로 뻗어 벽을 더 굳게 잡았습니다. 뒤따라오던 성우와 정국, 명희와 선아도 한 줄로 붙었습니다. 통로는 점점 아래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철민은 멈춰 섰습니다. 허벅지가 저릿해졌어요. 차가운 물이 바지를 타고 배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폐속까지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더 가면 성우가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발을 한 번 들어 올렸다 다시 내렸어요. 바닥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진흙도 아니고 구멍도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점이었죠. 조금 더 앞으로 나갔을 때 물 깊이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에서 무릎, 정강이, 발목까지 내려갔어요. 5사람의 바지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축축한 천이 다리에 달라붙었고 체온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물이 얇아지자 바닥이 더 잘 느껴졌습니다. 콘크리트의 매끈함 사이로 굵은 줄 같은 것이 손끝과 발끝에 계속 걸렸어요. 철민이 손을 뻗어 그것을 더듬었습니다. 피복이 벗겨진 케이블이었습니다. 서너 개가 한데 묶여 통로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오래된 전력선이었죠.
이 정도면 큰 시설이었습니다. 성우의 말이 어둠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탄광에서 일어난 세월이 길었던 그는 이런 구조가 얼마나 큰 공사를 필요로 하는지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판 작은 땅굴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자재를 끌어와서 만들어 놓은 길이었습니다. 통로는 어느 순간부터 아주 조금씩 오른쪽으로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어요. 5사람의 몸도 따라서 휘었습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단순히 갱도 옆을 따라 뚫어놓은 게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 정확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발밑에서 무언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돌이 깨지는 소리와는 다른 속이 비고 얇은 것이 으스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나뭇가지를 잘못 밟았을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이곳에 나무가 있을 리는 없었어요. 철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챘어요. 지금 밟은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손을 바닥 쪽으로 뻗었어요. 물 위로 손등이 잠겼습니다. 손가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닿았어요. 길고 일정한 굵기, 끝이 둥근 모양. 차가웠습니다. 돌보다 조금 더 미끄럽고 덜 거친 감촉이었어요. 뼈였습니다. 사람의 다리뼈였습니다. 숨이 가슴에서 걸렸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한 느낌이었어요. 쇳가루 섞인 먼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다가오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정국의 숨소리가 순간 길게 끊겼어요. 형님. 그의 목소리가 아주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입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 존재가 이 어둠 속에서 완전히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뱉어야 했어요. 그래야 눈앞에서 벌어지는 공포를 최소한 말이라도 붙들 수 있을 것 같았죠. 손가락을 조금 더 움직이자 옆쪽으로 둥근 형태가 하나 더 만져졌습니다. 두개골이었습니다. 물의 절반쯤 잠긴 채 아무도 모르는 시간 동안 여기 누워 있었어요. 손가락이 움푹 들어간 눈구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철민은 손을 급히 걷었습니다. 바닥을 짚고 다시 일어섰어요. 다리가 잠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앞장서던 그가 멈추자 뒤에 서 있던 4사람의 숨도 동시에 멎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소리만 얇게 흘렀어요. 누구도 소리내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어요. 발밑에서 계속해서 뭔가 부서지고 있다는 것을. 물속에 반쯤 잠긴 하얀 것들이 발이 움직이는 방향마다 바스러지고 있다는 걸. 그것은 오래전 이 길을 걷다가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 사람들의 조각이었습니다. 통로는 그 이후로도 한동안 똑같은 모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5사람의 걸음은 달라졌어요. 발끝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디딜 때마다 무언가를 밟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세가 몸에 붙어버렸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은 너무 짙었고 물은 깊이와 얕음을 반복했습니다. 목이 마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자각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붕괴 직후부터 이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어요. 먼지가 목 안쪽에 들러붙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느다란 가루가 폐를 긁고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에 몇 시간째 걸어왔으니 갈증이 심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혀가 붓는 것 같습니다. 정국이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도 말이 꼬이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침이 마르고 입술이 갈라지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물은 이것뿐입니다. 성우가 말하며 발밑에 고인 물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흘러들어 고인 황갈색 물이었어요. 벽에서 떨어진 먼지와 녹물, 어디서 스며들었는지 모를 지하수, 그리고 지금은 알 수 없는 자들의 흔적까지 섞여 있었죠. 마셔야 할지, 죽어도 마시면 안 될지,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판단할 근거가 없었어요. 그저 5사람은 물 위를 걸어 나갔습니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언제부턴가 통로 오른쪽 벽에 희미한 자국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냥불이 사라진 뒤에도 눈은 서서히 어둠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암흑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번져오는 듯한 회색이 퍼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축축한 벽돌 위를 지나간 손자국들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 손바닥 크기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먼지가 붙어 색이 조금 달라진 모양으로 아래로 조금 기울어진 각도로 늘어져 있었죠. 누군가, 아니 여러 명이 이 길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손자국 사이사이에는 희미한 긁힌 자국도 보였어요. 발끝이나 도구가 벽을 훑고 지나간 자취였죠. 우린 처음이 아닙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습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뼈들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걸 누구나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통로는 어느 지점에서 다시 갈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두 갈래였습니다. 왼쪽으로 꺾이는 길과 오른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는 길. 벽에 남은 손자국은 두 방향 모두로 이어져 있었어요. 바람은 오른쪽에서 더 강하게 불어왔습니다. 아주 약한 기류였지만 확실히 느껴졌어요. 공기가 오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살길은 철민이 오른쪽 벽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손등에 스치는 바람이 조금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바람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 연결된 통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강하게 몰아친다면 그 끝은 좁은 구멍일 수도 있었어요. 숨이 점점 더 빨리 닳아 없어지는 구멍. 반대로 공기가 무겁게 고여있는 왼쪽은 길이 금방 막혀 있을 수도 있었죠. 막다른 길이라면 돌아오기도 전에 숨이 막힐 수 있었습니다. 선택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뒤로 돌아가는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5사람 모두가 어둠 속에서 제 숨소리를 들으며 각자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산소, 거리, 체력, 붕괴 위험, 그리고 알 수 없는 끝. 마침내 철민이 오른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바람이 있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 말이 정답이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오면서 몸에 새겨진 광부의 본능이었습니다. 공기가 흐르는 쪽에 사람의 길이 있다는 경험이었죠. 5사람의 발이 동시에 오른쪽 통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이후의 길은 더 가팔랐습니다. 내리막이 조금 더 컸어요. 발이 젖은 바닥 위에서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벽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 고꾸라질 것 같았어요. 이따금 작은 돌부스러기가 발 아래에서 굴러갔습니다. 그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크게 내려앉았어요. 목이 더 말랐습니다. 갈증은 몸의 중심을 죄어오는 밧줄 같았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양쪽 옆구리가 뻐근해졌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강제로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입술 사이로 마른 공기가 드나들었습니다. 물의 깊이는 다시 허벅지까지 올라갔다가 이내 정강이 정도로 내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바닥이 계단처럼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때마다 무릎과 허리에 충격이 쌓여갔어요. 이대로 몇 시간만 더 걸으면 다리가 저절로 꺾여 나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몸이 버티기 힘들어질 즈음 통로 앞쪽에서 기척이 바뀌었습니다. 공기가 넓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조금 더 쉽게 들어왔습니다. 목구멍을 통과하는 공기의 양이 아주 조금 늘어난 것 같았어요. 그 작은 차이만으로도 가슴이 덜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에 공간이 열려 있었어요. 철민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발이 갑자기 물에서 빠져나왔어요. 마른 바닥이었습니다.
그가 두 손을 벌려 양쪽을 더듬자 벽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 지나온 좁은 통로와는 달리 양팔을 쭉 펴도 닿지 않을 만큼 넓었어요. 여긴 반갑습니다. 성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넓은 공간 안에서 낮게 울렸어요. 다섯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각자의 호흡과 심장 소리가 벽과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것들이 계속 걸렸어요. 바닥에는 금속 조각들과 나무 부스러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부서진 상자였고 어떤 것은 녹슨 통이었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부식된 쇠사슬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선가 떨어져 나간 철제 침대의 자취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둥글고 딱딱한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굳이 만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촉이었습니다. 사람의 뼈였습니다. 누군가의 발목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뼈마디들, 손가락뼈, 부서진 이빨 조각, 여기저기 흩어진 갈비뼈 자락들. 이 방은 누군가의 작업장이었을지도 숙소였을지도 단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중간 지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했다는 것. 명희는 말없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으로 무릎을 감싼 채 이마를 붙였습니다. 흙과 땀으로 뒤섞인 몸에서 서서히 식은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선아는 숨을 고르며 바닥을 더듬다가 종이에 손이 닿았습니다. 이미 반쯤 흐물흐물해진 종이였어요. 그녀가 그것을 조심스레 집어들자 종이는 손가락 사이로 거의 부서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몇 글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눌러 쓴 글씨가 잉크 자국만으로 희미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78년 8월. 그녀는 간신히 그 숫자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자가 끊어져 있었어요. 남, 방, 경, 도. 무엇을 쓰려다가 멈춘 것인지 지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철민은 종이를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빛이 없으니 눈이 보는 것은 거의 없었고 손끝과 머리가 대신 보았어요. 종이에서 올라오는 냄새에는 오래된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지하에서 볼펜을 꺼내 썼다는 흔적이었죠. 그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걸 들고 살아나간다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할 증거라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곧 몸의 피로와 목의 갈증에 밀려 밖으로 밀려났어요. 쉬었다 가야 합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다리는 이미 한계를 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정국은 벽을 짚고서야 겨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갈라져 있었어요. 손등에 닿는 살결도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다섯 사람은 방의 서로 다른 구석에 몸을 기댄 채 잠깐씩 눈을 감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깊게 잠들지는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잠드는 것은 여기에서는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눈을 가늘게 감았다가 다시 뜨는 것을 반복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갈비뼈 사이로 들어왔다 나가는 숨의 수를 세마다 어느 순간부터는 셀 힘도 없어졌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비벼보면 손가락이 서로 붙을 정도로 마르고 있었습니다. 갈증이 임계점에 닿았을 때 철민은 결국 바닥의 물을 손으로 떠올렸습니다. 얇게 고여있던 물은 손바닥을 채우기에 부족했어요.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그 물을 입술에 대자 지독한 쇳맛과 흙냄새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오염된 물냄새였습니다. 위장이 먼저 뒤틀렸어요. 그러나 목구멍은 그 물을 밀어냈습니다. 몸이 스스로 막고 있었어요. 아직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물을 마셔야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고 몸이 먼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닥 아래에서 아주 낮은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쿵! 한 번이었어요. 풀잎 하나가 흔들릴까 말까 한 정도의 진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게는 낯선 느낌이 아니었어요. 먼 곳에서 전해지는 폭발음이나 지상에서의 무거운 차량, 이동이 지하로 전달될 때 나타나는 진동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이에서는 그런 진동이 거의 닿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규칙성 없는 단 한 번의 울림으로는. 느꼈습니까? 성우가 벽에 손을 댄 채 낮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도 같은 떨림이 닿았을 것입니다. 잠시 후 또 한 번. 쿵. 이번에는 방향이 조금 달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통로 쪽에서 온 것 같기도 했고, 천장 위 어딘가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 같기도 했어요. 짧은 울림이 어둠 전체를 타고 번져나갔다가 다시 고요 속에 숨었습니다. 무너지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광부의 감각으로 성호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붕괴 전에는 바위가 갈라지는 소리와 짧고 불규칙한 떨림이 이어집니다. 지금의 울림은 뭔가 아주 크고 묵직한 것이 멀리서 천천히 박동하는 듯한 리듬에 더 가까웠어요. 이곳 전체 어딘가에 여전히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통로와 방, 썩어가는 공구와 뼈들 사이 어딘가에 아직 죽지 않은 무엇인가. 이대로 멈춰 있으면 결국 우리도, 정국은 끝까지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아도 나머지 네 사람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더 쉬고 싶었습니다. 다리는 떨리고 눈꺼풀은 무거웠어요. 그러나 오래 머물수록 산소는 더 빨리 줄어들고 몸은 더 굳어질 것입니다. 이윽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 아예 일어나지 못할지도 몰랐어요. 결국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통로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느껴지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박동도 그 방향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철민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한번 꺾였다가 다시 펴졌어요. 허리를 펴자 마른 척추에서 연달아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방 안 어딘가에 또 다른 문이 있는지 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한쪽 벽 구석, 손끝에 철제 무늬 윤곽이 느껴졌습니다. 이 방으로 들어왔던 통로 안은 반대쪽에 있었습니다. 문 표면은 거칠었고 곳곳에 녹이 피어 있었어요. 손잡이는 반쯤 부러져 있었지만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힘을 주어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녹이 잔뜩 고여있던 경첩에서 거친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조금, 문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더 강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온 것 중 가장 분명한 기류였어요. 이 문 너머 어딘가에서 확실히 큰 공간이 이어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바람 속에는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석탄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곰팡이도 아니었어요. 더 금속적인 냄새, 오래된 기름과 녹,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묵직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이 냄새를 말로 설명해 본 적은 없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살과 기계의 철이 오랫동안 한자리에 엉겨 있는 냄새라고. 이 문을 통과하면 성우가 문틈에 손을 올린 채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 문 너머에는 확실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지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탄광도 방치된 갱도도 단순한 탈출용 땅굴도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고 사용되다.
어느 날부터 버려진 장소. 그리고 이미 이곳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조금씩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978이라는 숫자, 그 옆에 끊어진 글자들, 오랜 케이블과 파이프, 벽에 남은 화살표들, 바닥 가득한 뼈들. 이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이곳이 처음부터 어디를 향해 파였고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 왜 붕괴된 갱도 위로 아무 구원대도 내려오지 않는지. 철민은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바람을 한 번 더 들이마셨습니다. 목이 더 말라왔지만 쉬어야겠다는 생각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뒤에는 이미 무너져 내려버린 길만 남아 있었어요. 앞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의 앞에는 아직 쓰러지지 않은 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문을 조금 더 강하게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갔습니다. 좁았던 틈이 사람 한 명 겨우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5사람의 얼굴과 옷자락을 아주 천천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이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오래된 숨결이었습니다. 벽에 적힌 글자 4개가 박철민의 심장을 얼려버리게 했어요. 1978년. 회색 콘크리트 벽 위에 누렇게 벗겨진 페인트로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먼지와 곰팡이가 얼룩을 만들었지만 숫자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해를 기억하지 못할 사람은 없었어요. 특히 광부로, 군대로, 청년동맹으로 살았던 세대라면. 철민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거칠게 튀어나온 페인트 자국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1978년. 그는 그의 겨울을 떠올렸어요. 갱도 안에서도, 막사에서도, 숙소에서도 방송 하나만 울려 퍼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남조선이 우리 쪽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온다고, 원수들이 우리 땅 밑까지 침범하려 했다고 떠들어대던 그 해였어요. 명희가 뒤에서 물었어요. 숨이 가빠진 목소리였어요. 뭐가 보여요?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벽을 만지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의 선전방송이 귀에서 되살아났어요. 땅 아래로 파고 들어오는 남조선 괴뢰들, 우리 땅을 노리는 도발자들, 모든 책임을 남쪽에 떠넘기던 화면 속 얼굴들. 그런데 지금 지하 깊은 곳, 누구도 모를 이 땅굴. 벽 위에는 북쪽 글씨체로, 북쪽식 표현으로 1978년이라는 연도가 적혀 있었어요. 형님, 여기 좀 보십시오. 정국이 다른 쪽 벽을 가리켰어요. 철민은 헤드랜턴을 돌렸습니다. 희미한 글자가 또 보였어요. 페인트로 써내려간 문장이었어요. 중간중간이 벗겨져 있었지만 몇 단어는 또렷했습니다. 남방 방향 통로, 34호 구간, 공정부. 남조선이 판 땅굴이라면 쓰지 않을 말들이었어요. 철민은 배낭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 위 먼지가 땀에 들러붙었어요. 정국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이건 우리 말투인데요. 성우가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글씨체도 군부에서 쓰던 그 글씨입니다. 병영 막사에서 많이 봤어요. 1978년. 남방 방향 통로, 공정부. 조선인민군 내부에서 쓰던 양식과 똑같았어요. 남조선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판 땅굴이 아니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파 내려가는 침투 통로. 철민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머리 뒤쪽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방송에서 말하던 것과 반대네요. 명희가 작게 말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우리가 판 거였네요. 원래부터. 누가 정리해주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이 다 말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소문 속 남침 땅굴과 닿아 있었어요. 다만 그 소문은 평생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것이었죠. 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웅하고 깔리는 낮은 울림이었습니다. 이따금씩 끊어졌다가 또 이어졌어요. 규칙적인 진동이 벽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먼지들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까부터 울리던 그 소리예요. 성우가 벽에 귀를 댔어요. 멀리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밑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진동은 오래된 콘크리트를 타고 땅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어요.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뭔가 거대한 것이 지하 깊은 곳에서 숨을 쉬듯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만 또렷했습니다. 정국의 다리가 다시 떨렸어요. 붕괴 때 부러진 다리를 끌고 여기까지 왔던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말라 갈라져 있었고 숨 쉴 때마다 가슴이 들썩거렸어요. 목이. 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목이 탑니다. 모두가 그랬어요. 이틀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갱도 붕괴 직전에 마신 물이 마지막이었어요.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었고 입안 전체가 모래를 머금은 것처럼 거칠었어요. 철민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철제 드럼통이 보였어요. 녹이 슬어 옆구리가 찢어진 채 쓰러져 있는 통이었어요. 그 밑으로 바닥이 까맣게 젖어 있었어요. 물기가 아니라 오래된 기름이 스며든 자국이었습니다. 휘발유나 경유 같은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어요. 목이 미친 듯이 말랐지만 아무도 입을 대지 않았어요. 이건 물이 아니었어요. 이곳이 탄광이 아니라는 증거였죠. 여기 표지판 같아요. 선아가 벽 쪽에서 뭔가를 떼어냈어요. 녹이 쓴 얇은 쇠판이었어요. 손가락으로 먼지를 털어내자 희미한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제8돌격군 공조제오공정대. 군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돌격군 공조 공정대. 땅속을 파내려가는 특수부대. 평생 존재 자체를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그림자 같은 부서들. 우리가 판 땅굴 맞네요. 성우가 낮게 말했어요. 남조선이 파고 들어온다며 난리를 치던 그 해에 우린 여기서 이걸 파고 있었던 겁니다.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붕괴 사고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폐광도 아니었어요. 이곳은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땅 밑에 또 다른 전쟁터였어요. 그리고 그 전쟁터 한가운데 5명이 우연히 떨어져 버린 것이었어요. 진동이 더 강해졌어요. 웅 하는 소리가 살짝 높아졌다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장에서 가는 먼지줄기가 떨어졌어요.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오래 버티진 못하겠어요. 철민이 말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또 무너집니다. 정국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쓰러졌어요. 숨이 턱 막힌 사람처럼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더는 못 가겠습니다. 그가 힘겹게 말했어요. 형님들, 나 때문에 다 같이. 명희가 정국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여기서 멈추면 다 같이 죽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정국의 몸이 한계라는 것을. 다친 다리는 이미 부러진 지 오래였고 식량도 물도 없이 이틀째 굴을 헤매고 있었어요. 얼굴 살이 쭈그러져 나이가 10살은 더 들어 보였어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벽에 화살표가 있어요. 방 반대편 벽 위쪽 희미한 붉은 화살표 자국이 있었어요. 길게 칠한 후 더 칠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화살표는 방 안이 아니라 다시 이어지는 또 다른 좁은 땅굴 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화살표 옆에는 숫자와 글자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남측 33킬로. 정지호. 누군가 누군가에게 남겨놓은 표시 같았어요. 여기서부터 남쪽까지 앞으로 33km라는 뜻. 옛날 식으로 쓰인 군사표기였어요. 33킬로.
이 땅 위에서는 금방 지나갈 거리일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허리를 구부리고 무너질지 모르는 천장. 아래를 기어서 지나가야 하는 이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졌어요. 33킬로. 성우가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겨우 몇백 미터나 왔을까요? 철민은 숫자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입안에서 쇳맛이 났어요. 잇몸에서 피가 비어나오고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씹어먹은 것이 없었어요.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완성된 땅굴이 아니라 공사하다 버린 가지 통로일지도 모르지만 위로 통하는 길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말이었어요. 동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때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약한 바람 한 줄기가 벽을 타고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어요. 명희가 먼저 눈을 떴어요. 위에서 내려와요. 그녀가 말했어요. 바람이 위에서 내려와요. 철민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콘크리트가 거미줄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그 사이로 검은 어둠이 더 깊게 벌어져 있었어요. 먼지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고 그 먼지 사이로 아주 미미한 기류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더 버티면 위가 먼저 내려앉겠어요. 성우가 말했어요. 이 방은 원래 사람 오래 두는 데가 아닙니다. 대기실이나 통로 중간 지점 같은 데였을 거예요. 결국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어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좁은 땅굴로 더 깊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무너질 방에 남아 서서히 질식하느냐. 정국은 벽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어요. 숨이 가늘게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형님들 먼저 가십시오. 그가 말했어요. 난 여기 남겠습니다. 다리는 더 못 버팁니다. 말 끝에 힘이 빠지자 방 안 공기가 더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누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 한 명쯤은 여기 남아야 나머지가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선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철민이 느리게 다가갔어요. 먼지가 쌓인 바닥이 발자국마다 소리를 냈어요. 다 같이 나가요. 그가 말했어요. 단호한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럴 힘이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어야 할 말처럼 입 밖으로 튀어나온 문장이었어요. 정국이 눈을 떴어요. 눈동자가 흐릿했어요. 형님, 나 때문에. 내 다리가 부러진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철민이 말했어요. 우릴 여기로 떨어뜨린 사람들은 이 벽에 글 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1978년이 적힌 벽을 한 번 더 쳐다봤어요. 우리가 서로를 버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명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아는 정국 옆에 앉아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 위로 끌어올렸어요. 일어나요. 우리 같이 가요. 정국은 잠시 버티다가 결국 몸을 맡겼어요. 선아와 성우가 양쪽에서 그를 받쳐 세웠어요. 5명의 그림자가 헤드랜턴 불빛에 길게 늘어졌어요. 방을 떠날 때 철민은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봤어요. 녹슨 침대와 찢어진 지도, 기름이 배어든 드럼통, 남방 방향이라는 글자가 적힌 표지판, 1978년이라는 연도, 그리고 그 위로 조용히 내려앉는 먼지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방은 언젠가 무너져 사라질 거라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좁은 땅굴로 들어섰어요. 통로는 어른 한 명이 겨우 기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어요. 허리를 완전히 숙이고 거의 4발로 움직여야 했어요. 벽은 거칠었고 머리 위 천장은 곳곳이 갈라져 있었어요. 숨이 더 가빠졌어요. 한 번 숨을 들이쉴 때마다 먼지가 목구멍을 긁었어요. 기침을 하려다가도 참았어요. 작은 진동 하나에도
천장이 내려앉을 것 같았어요. 뒤에서 전국에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선아와 성우의 숨소리도 뒤섞여 있었어요. 앞쪽에서 명희의 어깨가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어요. 좁은 땅굴 안에 5사람의 호흡만 가득 찼어요. 한참을 기어가다 보니 다시 화살표 하나가 보였어요. 이번에는 벽 아래쪽이 아니라 천장 가까운 곳에 그려져 있었어요. 화살표 끝은 위쪽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또 다른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상승 구간.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었어요. 통로는 여전히 지하였지만 그래도 위로 향하는 길이 있다는 표시였어요. 형님, 성우가 뒤에서 말했어요. 위로 올라간답니다. 여기가 끝은 아닌 모양입니다. 철민은 대답 대신 손을 들어 보였어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였어요. 더 말하면 산소만 낭비될 것 같았어요. 그때 다시 웅하는 소리가 통로를 채웠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 들렸어요. 땅이 아주 약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머리 위에 작은 돌조각들이 흔들리다가 몇 개가 어깨 위로 떨어졌어요.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동시에 기어가는 속도를 늦췄어요. 숨이 멎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진동은 잠시 강해졌다가 서서히 잦아들었어요. 웅하는 소리가 멀어졌다가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됐어요. 그 뒤에 남은 것은 5사람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어요. 저게 뭔지 정국이 힘겹게 말했어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지하수의 흐름일 수도 있고 아주 멀리서 움직이는 기계의 소리일 수도 있었어요. 혹은 이미 무너져버린 다른 갱도의 마지막 몸부림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이 땅 밑 어딘가에서 사람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통로는 조금씩 위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무릎에 받치는 힘이 달라졌어요. 숨이 더 가빠졌어요. 산소가 더 얇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목이 다시 탔어요. 입안이 완전히 말라붙었어요. 혓바닥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머리 한쪽에서 맑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나는 소리인지 헛소리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얼마나 더 기어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시간 감각은 이미 무너졌어요. 10걸음인지 100걸음인지 1000걸음인지 그저 앞으로 또 앞으로 움직이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다 통로가 갑자기 넓어졌어요. 앞쪽에서 명희의 몸이 툭 하고 앞으로 쏟아지는 게 보였어요. 좁은 관 같은 통로를 벗어나 조금은 사람답게 허리를 펼 수 있는 공간으로 나온 거였어요. 철민도 그 뒤를 따라 나왔어요.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공기가 조금은 더 돌고 있었어요. 땀이 식으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천장을 올려다보자 아주 멀리에서 희미한 빛 같은 것이 보였어요. 헤드랜턴 불빛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 같은 아주 엷은 회색빛이었어요. 형님, 보이십니까? 성우가 물었어요. 저 위에 뭔가 있습니다. 빛인지 착각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통로가 아직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어딘가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위쪽 어딘가에서 다른 공기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철민은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무릎 관절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설 수 있었어요. 1978년 남방 방향 33km 상승 구간. 땅속 깊이 숨겨진 그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쉼없이 떠돌았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그들이 지나온 길 어디엔가 이미 무너져버린 구간도 있을 거였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들이. 더 위로 올라갑시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살고 싶다는 마음인지
진실을 끝까지 보고 싶다는 욕망인지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었어요. 5사람의 그림자가 다시 어둠 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위를 향해 빛인지 그림자인지 알 수 없는 희미한 무언가를 향해 땅속 깊이 숨겨진 1978년의 비밀을 발밑에 남겨둔 채 땅은 여전히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소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눈을 떴을 때 철민은 아직 땅이 울리는 듯한 잔향을 느꼈습니다. 바로 전까지의 어둠과 소음이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축축한 갱도가 아니라 따뜻한 공기와 은은한 소독약 냄새가 퍼진 밝은 공간이었습니다. 천장 위 형광등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어디선가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철민은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죠.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이에요. 그제야 눈앞 풍경이 흐릿하게 잡혔습니다. 밝은 조명, 흰색 복도, 여러 명의 의료진. 북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입술이 마르고 갈라져 있었지만 철민은 겨우 말했습니다. 우린 살아나온 겁니까? 그 말을 들은 한 간호사는 한 박자 멈추더니 따뜻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지킬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지켜주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철민은 간단한 치료가 끝나고 국정원 직원 2명이 들어온 작은 상담실로 옮겨졌습니다. 직원 중 한 사람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철민 씨,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이 갱도 아래에서 실종됐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철민은 믿을 수 없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걸 어떻게? 직원은 테이블에 펼쳐진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붕괴된 갱도 주변의 지질 흐름 자료, 북측의 미확인 공사 기록, 그리고 깊은 곳에서 감지된 미세한 진동 분석. 북한이 이 갱도 아래로 또 다른 목적의 통로를 파고 있었다는 정황을 우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추적해왔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문과 방 또한 북측이 은밀히 운영하던 비밀 지하시설의 일부였다고 판단됩니다. 철민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걸어온 그 길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한국에 포착되어 있었다니. 저희는 당신들이 갱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구조팀과 의료지원팀을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그 속도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말에 철민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구하러 왔다는 감각이 인생 처음으로 가슴에 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다시 병실로 돌아가는 길, 철민은 곳곳에서 들리는 기계음에 계속 고개를 돌렸습니다. 삐 하고 울리는 모니터, 침대 아래 자동 조절 장치, 팔에 꽂힌 작은 센서들이 매 초마다 심장과 산소 수치를 기록하며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게 다 저를 보는 겁니까? 간호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몸 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경보가 울립니다. 철민은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북에서 평생 경험한 병원이라곤 전기도 없어 랜턴 아래에서 진료받던 곳이었죠. 그런 그에게 한국 의료 시스템은 그 자체로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다시 국정원 직원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손으로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씨, 당신은 대한민국 보호 대상입니다. 지금부터 당신과 함께 나온 분들이 안전하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 과정을 책임지겠습니다. 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까? 직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걷던 지하 통로와 대비되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몸이 조금 나아진 철민은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한국의 맑은 하늘과 도시의 빛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철민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깨가 자연스럽게 흔들렸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넓었습니까? 그는 손을 떨며 난간을 잡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안전하다는 감각,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펼쳐진다는 감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내가 살았구나. 그 순간 국정원 직원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철민 씨, 이제는 숨을 쉴 수 있는 곳에서 당신 삶을 다시 시작해 보시죠. 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선택해 보지 못했던 나의 미래를 처음으로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옥상 난간 앞에 선 철민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붕괴된 갱도, 어둠, 뼈, 절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올라온 한 사람의 삶. 그 뒤로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대한민국의 도시 풍경이 천천히 흐릅니다. 살아나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